안녕하세요.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두 번째 동영상과 관련된 학습 이해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기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네요. 다제내성 결핵균 양성자와 일반 결핵검사 양성자를 한 병실에 코호트 격리해도 된다? 안 되죠. 왜냐면 같은 결핵균을 가졌기는 하지만 성질이 다르잖아요. 다제내성균하고 일반 결핵 환자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코호트 격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제내성 결핵균 환자들끼리는 코호트 격리해도 돼요. 그리고 일반 결핵균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해도 되지만 이 두 성질이 다른 결핵균끼리 하는 것은 안 된다. 자, 두 번째, 음악격리실은 시간당 10회 이상 공기 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옳은 설명이네요. 네, 여기는 답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그렇고 3번도 옳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음악격리실은 기본적으로는 최소 시간당 6회 이상 공기 환기가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최근에 짓는 신규 음악격리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10회 이상 공기 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답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3번, 수두와 홍역에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수두, 홍역 환자의 면회는 가능하다. 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사실 수두와 홍역에 대한 것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항체가 낮아져서 면역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와 홍역 환자 면회를 할 때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은 병실을 자주 드나드는 경우 한동안 병실 문을 열어두어도 된다? 공기주의에서는 병실 문을 절대로 열어두면 안 됩니다. 공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마이크론보다 작은 입자에 미생물이 얹혀져서 이게 가볍기 때문에 공기를 둥둥 떠서 옮겨 다닐 수 있죠. 문을 열어두게 되면 병실 밖으로 이러한 입자가 나가고 다른 환자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절대로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만약 음악격리실에 입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음악격리실 문을 열어두면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압력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면 동압으로 변해버려서 음압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은 닫아두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 환자와 의료진 모두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네, 의료진은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N95 마스크 핏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얼굴에 밀착시켜서 마스크를 두 손으로 늘린 상태에서 후 하고 불어서 내쉬어 보는 거죠. 양압 밀착도 테스트인데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아야 돼요. 또는 들이마셔 봐서 음압 밀착도 테스트를 할 건데 들이마셔 봐서 이 마스크가 조금 찌그러지면 정상적으로 착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이동을 하거나 또 병실에 있을 때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주위에서 호흡기 감염이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호흡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는 N95 마스크까지 착용할 필요는 없고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주위 환자를 감염하는 그런 의료진은 반드시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제내성균이 나오는 접촉주의 환자이다.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환자는 누구인가? 다제내성균은 6종이 있죠.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라고 하고요.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이라고 하죠.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이고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속균종, CRE가 있고 다제내성 녹농균 MRPA, 다제내성 아시넥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이렇게 6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제내성균은 접촉 주위에 관리를 하게 되죠. 동일한 다제내성균을 가진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RE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를 하거나 MRSA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다제내성균이라고 해도 MRSA나 VRE나 VRSA를
코드 격리할 수 없습니다. 다제 내성균들도 같은 균끼리만 코드 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다제 3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한꺼번에 내성을 저항성이죠.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균들을 이야기하는데 면역이 저하됐거나 개방성 상처가 있거나 80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됐겠죠. 노인이니까.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도 면역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런 환자와 다제 내성균 환자를 같은 병실에 코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1번이기는 하지만 다제 내성균끼리도 같은 균종끼리는 입원을 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다제 내성균에서도 균이 다르면 코드 격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사스나 메르스 감염병 관리 시 주로 비말 및 접촉 전파를 고려해서 관리하지만 에어로졸 생성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전파 경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져 있네요. 비말 전파라 하더라도 에어로졸이 생성이 되면 작은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이 멀리도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어로졸에 미생물이 묻어서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어서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을 하게 되면 비말 전파라 하더라도 공기주의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공기 전파에 준해서 공기주의를 추가로 더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스나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에어로졸이 생성하기 쉬운 그런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술을 할 때 1인실 음압격리실에 시술을 하는 게 좋겠죠. 밀폐된 장소에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진들도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의 종류에는 여러분이 기관 흡인을 한다거나 네뷸라이저, 연무기죠. 이런 거를 하거나 객담을 뱉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고유량 산소요법, 에어보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 비침습적인 양압환기라고 해서 NIV나 바이팝이나 아니면 CPAP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공기주의를 추가로 더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량의 상처 배액이 있거나 변실금으로 광범위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격리주의는 무엇인가요? 네, 상처에 있는 곳에서 미생물이 옮겨질 수 있고 또 변실금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장내세균이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서 미생물이 옮겨질 수 있으니까 접촉주의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접촉주의는 접촉주의만 가지고 관리를 하지는 않죠. 표준주의 플러스 접촉주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 1번 표준주의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는데 명확하게는 접촉주의지만 진짜 정확한 답을 만든다고 하면 표준주의 플러스 접촉주의를 같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준주의인 손위생 그리고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이 있고요. 접촉주의에서 이렇게 다량의 상처 배액이 있거나 변실금 환자를 케어할 때는 손위생 반드시 하고 그리고 장갑을 껴야 되겠죠. 청결 장갑을 끼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실금이나 상처 배액의 삼출물이 우리의 옷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가운을 입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촉주의 환자를 돌볼 때 개인 보호구 PPE라고 하죠. 이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 보호구는 환자의 전파 경로와 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오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보호구를 선택해서 착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황은 없고 단지 접촉주의 환자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접촉주의 환자의 관리는 장갑 착용과 가운이죠.
그리고 이것을 언제 착용을 하고 언제 벗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장갑을 착용해야 된다. 옷은 오염될 위험성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장갑만 착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옷이 오염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추가로 가운도 입도록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병실 입구에 개인 보호구를 비치해 두어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도록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전실이 있는 그런 격리실이라고 하면 전실에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가운과 장갑을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벗어서 의료 폐기물 통에 버리고 손위생을 수행한 다음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주의 환자를 돌볼 때 의료 폐기물 박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환자가 있는 병실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환자 병실 앞에 준비해 놓고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지 되죠. 자, 그리고 코호트 격리 시에는 환자마다 개인 보호구를 교체할 필요 없다. 개인 보호구 교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아야지 됩니다. 다음 문제는 VRE죠.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예요. VRE 감염 환자의 접촉주의 격리 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임상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완전히 사라졌다고 격리 해제를 할 수는 없고요. VRE가 나오던 부위와 그리고 대변에서 VRE가 나오지 않아야지 되죠. 배양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7일이 경과한 후 안 되죠. 자, 3번은 VRE가 검출되었던 검체와 대변 또는 직장 도말 검사에서 1주 간격으로 3번 음성이 나왔던 것이었겠네요. 내용이 길어서 뒤에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것이 답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술을 하고 상처 부위가 VRE가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처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2가지 검체를 보내서 이 2가지 모두에서 1주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3회 연속 음성이 나왔을 때 격리 해제 기준이 됩니다. 이런데 격리를 해제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죠? 네, 주치의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도 해결이 되어져 있으면 더 좋겠죠. 항생제 투여가 종료된 후 아닙니다. 환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 지난 경우 아닙니다. 그래서 VRE 감염 환자 접촉주의 격리 해제 기준은 VRE가 나오는 그 부위죠. 부위하고 직장에서 2가지 부위에서 검체를 확인을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모두 음성이 나와야지 됩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3회 또 연속으로 음성이 나왔을 때만 격리 해제 기준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고요. 주치의 판단에 의해서 격리 해제 처방이 나게 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비말 전파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이동하기 전에 의료인이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마스크는 무엇인가? 비말 전파인 경우는 환자든 의료인이든 다 수술용 마스크,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됩니다. 단, 비말 전파 의심이 되는 환자가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그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단지 비말 전파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니까 환자 그리고 의료진 모두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고요. 환자는 또 병실을 나오기 전에 손위생을 하고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비말 전파가 있는 환자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겠고요. 병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동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공기주의가 요구되는 감염병의 예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공기 전파가 되는 것은 폐결핵,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같은 질병들입니다. 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비말 전파잖아요. 처음에 사스가 나타났을 때 치명률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공기주의에 준해서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기 전파냐 비말 전파냐라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면 비말 전파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전파로 전파되는 간염병은 폐결핵,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은 비말 전파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었을 때 사스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공기 전파하는 감염병, 폐결핵, 홍역, 수두 꼭 알고 있어야지 돼요. 공기주의 격리실, 음악 격리실의 시설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공기는 밖으로 배출되거나 헤파 필터를 통과해야 된다. 맞죠? 2번 병실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병실 문을 열어놓게 되면 음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주의 격리실은 반드시 문을 닫아 놓아야 됩니다. 병실 내 공기 압력은 복도보다 높아야지 된다. 병실 내 공기 압력이 복도보다 낮아야 되죠. 그래 공기의 흐름이 밖에서부터 그러니까 복도, 전실, 음악 격리실 그리고 헤파 필터를 통해서 배기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리죠. 병실 내 공기 압력은 복도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답이고요. 공기 압력차, 그러니까 병실과 병실 밖의 공기 압력차는 최소 마이너스 2.5파스칼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음악 격리실 앞에 있는 패널, 모니터를 통해서도 틀어놓게 되고 문을 닫아 놓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이너스 2.5파스칼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음압이 유지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정성적으로 스모크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 격리실 앞에 가벼운 티슈를 잘라서 이렇게 갖다 대도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가볍고 공기가 격리실 밖에서 음악 격리실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티슈도 그래서 안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격리실은 시간당 최소 6회 이상 환기가 되어야 되고요. 신규 설비의 경우 시간당 12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시간당 6회와 12회 때문에 두 개 다 왜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에 지어진 것은 시간에 6회 이상 환기가 되었다면 최근에 지어지는 음악 격리실은 시간당 10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N95 마스크 착용 후 양압 밀착도 테스트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죠? 양압이니까 마스크 안에 공기를 양압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양손으로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서 감싼 다음에 다 착용한 다음이죠. 그래서 숨을 밖으로 이렇게 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스크 밖으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 마스크 밖으로 공기가 새어지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다시 밀착하고 끈을 더 짧게 조절을 해서 이 마스크 전체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돼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 밀착도 테스트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음악 밀착도 테스트는 숨을 들이마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 안쪽과 얼굴 사이에 음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 들이마셔 보면 마스크 표면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착용을 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1번 양손으로 마스크를 감싸고 숨을 들이마셔 보는 거는 음압 밀착도 테스트고요. 정상이려고 하면 마스크가 조금 약간 찌그러들면서 음압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2번이
양압 밀착도 테스트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는 양압 밀착도 테스트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하는데 이렇게 마스크 코 부분에 클립을 잘 눌러서 얼굴에 밀착시켜야지 되고요. 그리고 머리끈을 잘 고정해서 이 마스크가 얼굴 전체를 완벽하게 밀착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 후 기침을 해보는 건 아니고 그냥 숨을 내쉬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삽입기구 관련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져 있네요. 삽입기구 관련 의료 감염은 대표적으로 유치도뇨관 삽입과 관련된 유로 감염이 있을 수 있고요. 중심정맥관 삽입과 관련된 혈류 감염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삽입과 관련된 폐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선 첫 번째 유치도뇨관 삽입기간을 최소하고 두 번째 중심정맥관 삽입기간 최소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내관 삭관 삽입기간의 최소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이 카테터들이 인체 내부에 삽입이 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삽입기구는 인체 내부에 삽입된 기간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삽입하기 전에 진짜 삽입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삽입을 해야지 되고요. 삽입을 한 후에는 삽입 유지가 필요한지 모니터링을 하고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삽입 필요가 없어지는 즉각 반드시 제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삽입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삽입 기구에 주기적인 교체하지 않도록 하죠.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 권장하지 않습니다. 삽입 부위를 매일 소독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환자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물론 면역력이 높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삽입기구 관련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삽입기구가 인체 내에 삽입되어져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치도뇨관 삽입 실무 지침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유치도뇨관 삽입 실무할 때 지침에서 틀린 내용을 찾으라는 거네요. 우선 1번 유치도뇨관 삽입은 훈련받은 사람이 무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네, 맞죠. 그래서 훈련받은 의료진에 의해서 삽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유치도뇨관 삽입 전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네, 유치도뇨관 삽입 전후 손위생을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멸균적으로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장갑도 착용해야 되겠죠. 자, 요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굵기가 가는 카테터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여성의 경우 14 내지 16프렌치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요도 손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삽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너무 또 카테터가 가는 경우라고 하면 소변이 셀 수 있으니 적정한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자 환자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는 카테터를 사용하게 되면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 환자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더 굵은 카테터로 삽입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보통 성인에서 16프렌치를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한 18프렌치 정도로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여성의 요도구 소독은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한다.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되죠. 알코올은 점막에 사용하면 굉장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아니고 뭘로 해야지 된다? 네, 그냥 청결하면 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묻힌 소독솜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소독제를 포함된 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1% 베타딘 소독액이 묻은 소독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독제가 묻은 소독솜을 특별히 여성에서는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임 코튼볼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면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요도 당김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고정한다. 맞는 거죠. 대퇴나 남성의 경우 요도의 방향에 맞추어서 복부에 소변줄을 고정을 해서 소변줄이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는 유치도뇨관 유지 환자 관리 지침이네요. 앞에는 삽입할 때 어떤 지침을 준수하는지고 지금은 유치도뇨관 유지할 때 관리 지침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도록 되어져 있는 거네요. 우선 첫 번째, 폐쇄 시스템, 클로즈드 드레이니지 시스템을 유지해야지 된다. 옳은 거예요. 클로즈드 시스템, 폐쇄 시스템 또는 밀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유치 도뇨관 카테터하고 소변줄을 연결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많이 틀렸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아마도 폐쇄 시스템을 소변줄을 잠가 놓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소변줄 유치도뇨관 카테터에다가 삽입을 한 후에 소변줄을 연결한 뒤에는 절대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변줄과 유치도뇨관을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폐쇄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하고요. 또는 밀폐 시스템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소변백은 항상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틀리는 학생이 있으면 안 돼요. 3명이나 틀렸네요.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병실에서도 소변백을 방광보다 아래에 놓는데 그 소변백 바닥이 병실 바닥을 쓸고 다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떨어져 있고 방광보다는 낮은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과 소변백은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폐쇄 시스템이 깨졌거나 아니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라고 되었으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소변 검체 채취 시는 검체 채취 포트를 소독한 후에 멸균 주사기로 흡인을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만약 유치도뇨관에 소변 검체 채취로 의한 포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유치도뇨관 끝부분을 멸균 소독하고요. 그리고 멸균 장갑을 낀 상태에서 10cc 주사기를 방광 쪽으로 꽂아서 샘플을 할 수 있는데 보통 10cc 주사기에 니들이 한 20kg 정도가 꽂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늘이 큰 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구멍이 나서 나중에 소변이 셀 수 있으니까 한 23kg 니들 정도로 바꿔서 가는 니들을 해서 손상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죠. 소변 채취 포트에 할 때도 니들을 조금 가는 사이즈로 바꾸어서 검체 채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삽입기구 관련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정답은 삽입기구의 삽입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삽입기구라고 하는 것은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과 기관, 내관인데요. 이것을 인체 내에 삽입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카테터와 관련된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삽입이 반드시 필요한가? 삽입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삽입이 필요해서 이 삽입기구를 삽입을 했다라고 하면 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삽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성이 없어지는 즉시 삽입을 제거함으로써 삽입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러한 삽입기구 관련
의료 감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삽입기구의 주기적인 교체는 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예방적 투여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지 않고요. 삽입 부위를 매일 소독하는 것, 이것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환자의 면역력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감염이 더 적게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더 여기에서 강조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심정맥관, CVC라고 하죠. 센트럴 베이너스 카테터의 약자입니다. 이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혈류 감염의 가장 흔한 발생 경로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져 있죠. 중심정맥관은 내경정맥이나 세구르 정맥, 또 응급 상황에서는 대퇴정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이 카테터의 끝을 상대 정맥이나 아니면 우심방 상부에 위치하도록 카테터를 삽입하는 거예요.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미생물이 심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 심장을 통해서 전신으로 쉽게 퍼지기 때문에 혈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혈류 감염은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 발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심정맥과 관련된 혈류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발생 경로는 환자 피부에 있는 균이 집락화되면서 카테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번, 3번, 4번, 5번도 모두 중심정맥관과 관련된 혈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지만 가장 흔한 발생 경로는 환자 피부에 균 집락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이러한 환자 피부에 균 집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로로헥시딘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심정맥관 삽입 시 준수해야 되는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는 최대 멸균 차단이라고 하는 거를 해요. 또는 최대 멸균 차단 또는 최대 장벽주의라고 하죠. 맥시멈 베리어 프리코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술하는 의료진도 수술실에처럼 모자, 마스크, 멸균 가운, 그리고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거죠. 환자도 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부위에만 멸균포를 덮으면 안 되고요. 수술한 때처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멸균 방포로 덮은 상태에서 카테터를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최대 멸균 차단 또는 최대 장벽주의를 준수해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한다. 그때 첫 번째 1번 시술자는 모자, 마스크, 멸균 가운,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이것은 최대 멸균 차단 방법 중에서 시술자가 보호하는 방법이다. 환자는 전신을 덮을 수 있는 멸균 방포로 덮어준다.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서 만약에 세구라 정맥으로 할 때 세구라 정맥에 멸균 방포만 덮고서 하는 것을 보았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수술실 때처럼 환자 전신을 다 멸균 방포로 드랩을 해준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여기 20명이나 요거 틀렸는데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삽입 전 피부 소독은 요오드 팅크제나 아이도퍼만 사용한다? 아니죠. 뭘로 소독해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클로로덱시딘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클로로덱시딘이 금기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퍼 같은 것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베타딘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클로로덱시딘은 알코올도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한 후에 마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다 마른 다음에 금방 삽입을 할 수 있는데 요오드 팅크나 베타딘이죠. 이런 걸로 소독을 하게 되면 잘 마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잘 마르지 않는다고 이 부위를 소독거즈로 가서 잘 마르게 닦아낸다거나 입으로 후후 불어서 말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소독제가 다 마른 후에 삽입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5번 중심 정맥관 삽입 전후에 손위생을 해야지 되죠. 삽입 전후도 해야지 되고요. 중심 정맥관 조작 전후에도 해야지 되고요. 중심 정맥관을 소독하기 전후에도 해야지 되죠. 그리고 삽입 전후에는 손위생을 한 다음에 멸균 장갑도 착용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프로토콜에 맞는 내용인데 이 3번만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오드 팅크제나 아이오도퍼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권장하는 것은 클로로헥시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균 진압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소독제가 쉽게 말라서 빠르게 이 삽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로헥시딘 소독액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클로로헥시딘 사용 금기인 환자에게는 요드 팅크나 아이오도퍼를 사용할 수 있다. 베타딘이 포함된 거예요. 자, 어제 중심정맥관 삽입한 환자예요.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후에는 하루에 3번 정도 매번 듀티마다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에 삼출물, 부종,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감염되지 않아서 발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찰을 해봤더니 부종이나 발적은 없고 약간의 출혈성 삼춘물이 꺼지에 묻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꺼지가 약간 축축한 상태예요. 드레싱 교환은 언제 해야 하는가 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즉시 해야지 되죠. 왜요? 꺼지가 약간 축축하게 됐죠. 우징이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즉시 해줘야지 됩니다. 자, 부종이나 발적도 없고 삼출물도 없어요. 그런데 피부 투명 드레싱만 됐다. 투명 필름 드레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드레싱 교환은 얼마마다 해요? 7일마다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꺼즈 드레싱으로 해서 꺼즈로만 덮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틀마다 교환을 해야 돼요. 투명 필름 드레싱으로 소독은 되어져 있는데 삽입 부위에 꺼즈가 붙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즈 드레싱과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지 되니까 이 경우에는 부종이나 발적 삼춘물이 없으면 이틀마다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삼춘물이 있거나 드레싱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또는 우징이 많아가지고 젖어 있거나 그러면 지금 즉시 드레싱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인공호흡기 적용 전에 가능한 경우 비침습적 양압 항기를 먼저 적용해 본다인데요. 인공호흡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NIV라고 해서 비침습적인 양압 항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권고안에 해당되는 거고요. 커프가 있는 기관 내관을 사용한다. 성인은 커프가 있는 기관 내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공기주의 환자의 경우 세균 필터를 호기 쪽에 장착한다. 공기주의는 홍역이나 수두, 폐결핵 같은 경우죠. 이런 사람들이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호흡하고 나온 공기를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이 공기가 중환자실 내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되죠. 그래서 결핵균이나 홍역, 수두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호기 쪽에 세균 필터, 박테리아 필터를 장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맞는 거고요. 인공호흡기 회로, 서킷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것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그럼 언제 교체하나? 여기에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권고하는 기간에 따라서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데 만약에 7일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7일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뭐 5일이 되어 있다 그러면 5일마다 교체를 하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주기적인 교체 일정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 가래 같은 걸로 이 서킷이 오염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즉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 치료제를 투여한다. 요것은 틀려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으면 이 위장 간의 짐락 때문에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전 권고 안에서는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 치료제를 투여했었는데 지금 현재 프로토콜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궤양 예방 치료제를 반드시 투여해라 하는 권고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다라면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호흡기 관련 감염, 폐렴이죠. 여기에서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으로 이러한 치료법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VRE가 입원한 병실의 폐기물 관리로 옳은 것은 VRE는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서 미생물이 전파되죠. 그래서 접촉 주의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폐기물은 VRE 병실에서 폐기를 하고 거기서 손위생도 한 다음에 병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VRE를 할 때 접촉 주의 관리는 일반적으로는 장갑하고 그리고 의료진의 옷이 오염될 것 같으면 가운도 입어야지 된다 그랬죠. 병실 밖에서 입고 VRE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는 VRE 병실에서 거기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두고 거기에서 가운과 장갑을 벗은 다음에 손위생을 하고 나와야지 된다 그랬죠. 그리고 VRE는 접촉주의 감염병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은 격리의료 폐기물에 넣어야지 되겠죠. 격리의료 폐기물은 빨간 도형이 그려져 있고요. 빨간 그령이 보여져 있고 격리의료 폐기물은 모두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합성 수지 용기에만 버려야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도형이 그려진 것은 위해 의료 폐기물이거나 일반 의료 폐기물일 때 노란색 도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의료 폐기물은 골판지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합성수지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혈액 같은 것이 흘려서 골판지를 사용에 대해서 이게 젖어서 찢어지거나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합성수지통을 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골판지 상자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VRE는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빨간색 도형이 그려져야지 되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 보관기간은 15일 아닙니다. 감염성 의료 폐기물 보관기간은 7일이죠. 위에 의료 폐기물 보통 15일인데요. 위에 의료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의료 폐기물은 30일이에요. 위에 의료 폐기물 중 치아 같은 경우는 60일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밀폐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냉장 보관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병실에서는 냉장 보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의료 폐기물 보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관을 할 때는 감염성 폐기물은 4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냉장 보관 필요하지 않다는 틀린 거고요. 아마도 병실 내에서 보관할 때를 생각해서 요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요거는 병실 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병원 내에서 의료 폐기물을 밖으로 배출을 하기 전에 보관할 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악 격리실 바깥쪽에 폐기물 박스를 배치한다? 아니죠. 격리실 안에서 가운을 벗고 장갑도 벗고 환자가 사용한 폐기물 모두 다 감염성 폐기물통에 버려야지 되기 때문에 격리실 안에 의료 폐기물 박스를 배치를 해야 돼요. 만약 전실이 있다라고 하면 전실에 배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붉은색 도형이 그려진 합성수지형 상자에 담는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전파 경로별 주의와 의료 폐기물 관리를 혼합해서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여러분이 관리 지침을 알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중심 정맥관 삽입 시 피해야 하는 정맥 부위는 중심 정맥관 삽입 시 세고나 정맥이나 내경 정맥, 요거는
센트럴 베이너스 카테터를 하죠. 근데 중심정맥관 삽입 중에서 PICC, 말초를 이용해서 중심정맥관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죠. 말초를 이용하는 경우는 요측 피정맥이나 척측 피정맥, 그리고 상한정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고요. 대퇴정맥은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퇴정맥은 회원부와 가깝고 항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오염될 위험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퇴정맥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다른 부위의 정맥에 어프로치를 하기가 어려워서 굵고 찾기 쉬운 대퇴정맥에 삽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부위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권고안입니다. 자, 이식형 중심정맥관 캐모포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관련성이 없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외과적 수술에 의해 삽입한다. 맞습니다. 캐모포트, 이식형 중심정맥관 포트는 수술실에서 외과적으로 수술에 의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비싸다. 네, 수술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터널형, 비터널형 삽입 방법보다 비용이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중심정맥관 중 감염 위험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이 포트가 피부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감염될 위험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에다가 허버 니들이라는 걸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니들을 삽입할 때 무균적으로 멸균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니들을 꽂게 되면 오랫동안 감염의 위험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약물을 투입하지 않고 퇴원할 때는 니들만 제거하고 퇴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와서도 여기에 허브 니들만 삽입을 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편에서도 한번 수술을 해놓고 감염이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식형 중심정맥관 캐모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인 항암요법에 사용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름을 캐모포트라고도 하는 이유는 항암제 주사를 6개월 이상 이렇게 맞는 환자들한테 하기 때문에 캐모포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필요시에만 천자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필요시에만 캐모포트에다가 허브 니들을 삽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니들을 빼면 그냥 피부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심정맥관 여러분이 비터널형, 터널형, 그리고 이식형 중심정맥관을 비교해서 그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료 관련 감염관리 두 번째 동영상과 관련된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았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과 그리고 삽입 기구별 감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문제가 틀렸던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해서 문제가 틀렸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